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외전에서는 본방에 모셨던 신장식 변호사 모시고 사회적 쟁점, 특히 법률적 측면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기다리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좀 전에 정치 코너에서 제가 잠깐 본방에서요. 네. 논란이 돼서인데 화물차 그 차입주는 특수고용 형태가 맞죠? 특수고용 노동자예요. 특고. 네, 규정이 되는 거죠, 그렇게? 예, 특고입니다. 특고. 예. 특수고용 노동자입니다. 예. 야, 근데 그 어떤 전제 자체를 좀 부인하시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예. 뭐 이 얘기는 아까 정치권에서 많이 했으니까요. 아까 본방에서 네. 저랑 이게 좀 뭐라 어렵죠. 아이러니컬한 상황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잠깐 본방에 들으셨게 좀 정리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총장 당시에 정직 2개월의 그 징계를 받았는데 그 정직 2개월의 징계 이유는 감찰방해. 네. 한동훈 당시 검사에 대한 사건 관련돼서 감찰방해와 수사방해. 그거는 저 사건 관련해서 언론 그것도 똑같이 똑같은. 그랬더니 당시 총장인 윤석열 총장이 이 징계는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는데요. 법무부 장관이 상대방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그러니까 그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고 그 개인이 아니니까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거겠죠. 소송의 어떤 피소된 것은 법무부고. 네. 그랬는데 1심 재판 결과 그 판결문을 보면 2개월도 약하다는 판결을 내렸어요. 파면에 이를 만하다. 면직에 이를 만하다. 하지만 하여튼 2개월 그 정직은 정당하고 네. 그것도 약하다. 이게 판결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위에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항소심이 시작했죠. 항소심이 시작됐는데 재밌는 게 당시에 그 감찰을 방해했고 그 감찰을 누구의 감찰을 받느냐면 한동훈 당시에 검사의 감찰을 방해했는데 네. 그분이 지금 법무부 장관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그분은 법무부 장관이 되고 징계를 받았던 분은 대통령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한 건데 당시의 총장이 지금은 대통령이 된 분이 그러니까 지금 현직으로 보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한 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법무부 장관 한동훈 상대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황이 좀 뭐랄까 얽혀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꼬였죠. 그렇다면 저는 한동훈 장관의 곤란함도 보면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그렇죠. 동의하지 않는 사안이 벌어졌는데 그 재판에 다 진 상황이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법치주의자라면 물러나야죠. 이 사안에선 나는 이 사안에선 손을 떼겠다는 게 법치주의자를 자부하는 분의 어떤 그렇습니다. 당연한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겼던 변호사들을 잘라 해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법무부에다가 빨리 이거 아닌가요? 이게 상식적으로? 결과적으로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의미하는 게 뭐냐. 이 사람들이 저는 1심에서 승소하고 해임되는 경우 거의 제 기억에는 없어요. 주변에는 없습니다. 근데 1심에서 잘했으면 1심에서 패소를 했으면 저도 가끔은 다른 관점에서 그럼 항소심에서는 다툴 수 있게 다른 분이랑 한번 해보시죠. 라고 변호사인 제가 얘기를 하거나 또는 1심에서 이런 부분이 조금 저희들이 모자란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2심에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있어도 이겼는데 아주 그것도 너끈히 이겼죠. 너끈히 정직 2개월 정도가 아니라 면직에 이를 만하다라고는 판결문을 받아냈으니까 이거는 완전히 뭐 1회 TKO 승 같은. 그러니까 이긴 선수들을 불러다가 자른 거 아니에요? 잘랐습니다. 잘랐어요. 근데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으로서는 자기가 관련돼 있고 또 자기는 절대 승복할 수 없다는 결론이기 때문에 심리적 저항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럼요. 법무부 장관 아닙니까? 그럼 법치주의를 제1로 내세워야 될 분이라면 적어도 완벽히 객관적으로 소송이 진행될 수 있게 어떤 공적 자리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이게 법에 규정이 없어서 그런데요. 실은 회사와 관련돼서 회사와 대표이사 사이의 문제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도록 아예 돼 있어요. 말하자면 회사가 특별대리인을 하는 이유가 이해관계자라는 거니까. 만약 회사가 땅을 하나 사야 되는데 땅 주인이 대표이사 거예요. 뭐 살 수밖에 없어. 너무 중요한 땅이라서.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싸게 사야 되고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비싸게 팔아야 되잖아요. 예. 이게 이해가 충돌하는 거거든요. 예. 그럴 경우에는 소위 이제 이사의 자기 거래라고 해서 그럴 경우에는 특별 대리인을 선임하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너무 밀접해 있는 분들이 정상적인 그러니까요. 소송을 진행할 수가 없으니까요. 예. 근데 이거는 법무부 장관이 이 사건의 사실 내용상으로 보자면 예. 징계 내용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에 대한 감찰 방해, 수사 방해란 말이에요. 예. 법률상으로 직접적 연관은 없지만 내용상으로는 한동훈 사건이에요. 그렇죠. 당사자는 윤석열 예. 대통령이고요. 예. 그러면 이런 경우를 우리가 법에서 상정하기가 어렵잖아요. 예. 사실 상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특별 대리인 제도가 그것도 따로 이해가 없는 가요. 거죠. 이런 상황도 예. 이런 경우가 굉장히 드문 경우 아니에요. 그렇죠. 이해가 가는데 근데 법무부 장관 특히 한동훈 장관의 경우는 법치주의자를 가장 누구보다든 그렇죠. 강조한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이거는 법으로 다 규정해서 특별 대리인 선임하라라고 말할 수는 법상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사와 법인, 회사와의 자기 거래라든지 이해가 상충할 수 있는 이런 경우에는 스스로 물러나고 특별 대리인을 선임하도록 아예 강제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법의 그 재정 취지를 입각해 본다면 왜냐하면 법치주의자라면 그 취지를 그러니까요. 받아들여서 특별 대리인 성정하고 예. 그렇죠. 그다음에 변호사 잘한 변호사들은 그래 당신들은 한번 그거 끝까지 해봐. 이게 그렇게 정상 하는 게 이게 법치주의죠. 이게 법치주의지. 이분들은 이제 법치주의를 상당히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작구주의 같아요. 예, 문구에서 예. 아직 뭐 그 본인 그 자제분들 건에 있어서도 뭐 확증되기 전에는 예. 법률상 처벌받기 전에는 무죄다. 예. 뭐 이런 말씀하시고 모든 게 작구에 있느냐 없느냐, 문구에 있느냐 없느냐를 그러니까 가지고 법을 선택적으로. 작구 위주로 해석하면 그게 약간 어떤 후진적 법 적용이 되는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요. 예. 뭐 물론 법은 해석할 때 문자적 해석이 1번이긴 합니다. 하지만 왜 이 법의 취지, 목적 이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보지 않으면 사실은 법이 활동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 개인들을 그냥 올가매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올가매는 올가미밖에 안 되거든요. 예, 예. 그게 아까 그 똑같은 연장선상에서요. 아까 본방에서도 했지만 네. 대통령령. 네, 네. 그게 그렇습니다. 똑같은 연장선. 그러니까 법이 구체적으로 막지 않으면 난 다 할래. 이렇게 되면 법이 좀 그 권위나. 그거는 위법입니다. 위법한 해석입니다. 심지어. 예.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령은 이 법의 하위법이니까요. 그렇죠. 일반 법률의 하위법이니까 일반 법률에서 예를 들어서 모호하거나 규정이 없거나 뭐 이런 부분을 대통령령으로서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위임해줘야지 할 수 있습니다. 위임해줘야 할 수 있는데 네. 정부조직법 아까 예를 드셨죠. 정부조직법에는 인사혁 신청을 하도록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검증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무부에 금지한다는 조항이 없던 이유로 법무부에다 그걸 갖다 준다.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는 어차피 인사권자는 대통령인데 업무를 법무부에서 그냥 그 업무를 할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예. 그러면 법무부 말고 해수부에서 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고 딱 느낌이 오잖아요. 왠지 법무부니까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그런데 네. 뭐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법규에 따라서 행정부처는 운영을 해야 돼요. 그럼요. 그래서 정부조직법이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위임을 인사혁신처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다른 부처에다가 위임할 수 있어. 국가공무원법상의 위임 예. 규정을 들어서 위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예. 하는데 근데 위임을 한다고 하더라도 위임 받을 권한이 있어야 위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을 아무나 던진다고 해서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 공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겠죠, 당연히. 예. 투수공 포수가 받는 예, 거잖아요. 예, 예. 그 포수라고 돼 있어야 이거 받을 수가 있고 예. 명을 받아야 할 수가 있는 예. 건데 그 뭐 인사 아무나 공무원 국가공무원법상에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딱 받아가지고 그러면 해수부나 교육부나 그러니까요. 예. 뭐 여성가족부나 이런 데서 인사검증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런데 그것도 할 수 있다고 그 논리의 연장선상이면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겠죠. 또 그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글쎄요. 그런데요. 예. 법에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그래서 여쭤봤던 게 총리 산하에 두도록 네, 돼 있으면 두면 되는데 굳이 왜 그걸 그 말만은 법무부에 두려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오해가 나오고 꼭 그게 한동훈 장관 밑에 가야 되느냐?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사실 총리실에서
저는 그 총리 비서실장 검사로 보내는데 예. 이분들이 뭐 하려고 하나.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러니까 정부 초기에는 예를 들어서 지지한 분들도 그렇고 지지하지 않은 분들도 그렇고 공감을 얻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책을 무조건 양보할 필요는 없죠. 정상적으로. 그거는 뭐 그 양보하러 뽑은 게 아니니까요. 정책은 하고 싶은 걸 해야죠. 그런데 이 법 해석 같은 걸 굉장히 자의적으로 막 억지로 하면서 이상한 모양새를 만드는 일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그러니까요. 지지를 얻어서 어떤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건드리지 않아도 될 부분은 건드리지 않으면서 지지를 확보해 나가는 게 정상적인 정치인데, 왜 굳이 법조문에도 약간 무리가 되는 어떤 인사적인 문제를 법무부에 갖다 주고 굳이 네. 대통령령을 통해서 네. 왜 모든 요직을 검사 출신으로 채우고, 네. 그럼 우리가 이런 어떤 약간 상식의 수준에 왜 저럴까 하는 갸우뚱하면 목적을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이면의 목적, 행간에 숨어 있는 목적, 그 다음에 어떤 본인들이 기초하고 있는 신념, 예. 그 신념은 본인에게는 굉장히 100% 충실한 신념이겠지만 예.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편향된 아집이나 편향으로 보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이 가장 단순히 얘기해서 아주 정상적인 평범한 길이 있는데 다른 길을 선택하면 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가 있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 집에 가는데 뭐 101번 버스를 타고 가는데, 예를 들면 이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부터 101번 탔다 갈아타서 203번을 탔다 뭐 307번을 타서 집에 가면 거기에 목적을 사람들은 왜일까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떠올리는 사람이 이상한 게 아니고 예. 왜 그러지? 뭐 누굴 꼭 거기 거쳐서 가서 만날 걸라 그러나? 아니면 뭐 무슨 딴 일을 하나? 이 추정을 하는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이럴 때는 추정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추정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일상적인 행위가 아니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검사들이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고 정의의 사도다라고 하는 자기 신념, 자기 확신이 매우 강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정치권이나 입법부는 저자들은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시도 분명히. 때도 없이 부정부패를 저지르려고 하는 예비 범죄자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근데 인식이 검찰총장으로서는 뭐 있어도 뭐 상관없는데 대통령이 만약 진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굉장히 위험하고 정치가 안 돌아갈 가능성이 많은 거죠. 정치가 안 돌아가고 이것은 소위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삼권 분립, 그리고 인류가 발전시켜온 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 이런 거를 다 없애는 거거든요. 이런 뭐 그냥 선량한 독재자가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좋은 정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말입니다. 이 어떤 검찰을 철인 정치의 수단으로 보는 건 아닌지. 선량한 독재자를 하고 싶은데 못 하고 계시나? 모르겠습니다. 본인 정말 뜻으로는 검찰이 철인 정치의 수준에 오른 어떤 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집단으로. 당장 보세요. 저는 이제 화물연대 같은 경우도 그 검찰의 시각으로 보면 그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하겠다. 그 다음에 최초의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영업자들의 집단 행동이다. 그 불법 파업이라고도 얘기를 안 했어요. 자영업자들의 집단 행동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특수고용 노동자가 실은 어떻게 해서 처음에 자영업자라고 했어. 근데 아무리 봐도 노동자성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일거에 바꾸기 어려우니까 조금씩 그래도 4대 보험이라도 먼저 해주자. 그렇습니다. 뭐 조금 이런 노동권이라도 조금 더 보장을 해주자. 그래서 조금씩 넓혀왔던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타협적인 방식으로 조금씩 권리를 인정해왔던 건데 현행 법만을 가지고 딱 보면 이 문제 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장 자체가 너 법 지켜라가 아니라 이 법을 연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을 바꿔야 우리가 기본적으로 먹고 살 수 있습니다라는 요구인데 기존의 법과 원칙으로 접근을 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위 기존의 법을 문구대로 해석을 해서 때려잡을 사람과 그렇지 않을 사람을 나누는 검사식 발상으로는 이 사회적 갈등을 일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그게 정치의 영역이 되는 건데 원래. 그래서 정치가 필요한 건데요.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물론 뭐 그 어떤 화물차 운전하는 분들의 입장만 있겠습니까? 사주들의 입장도 분명히 있겠죠. 당연하죠. 그 사주들도 왜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 어려운 시대에. 그러나 정부가 한쪽만을 겨냥해서 법과 원칙을 강조하고
그럴 때 저 이해관계 갈등이 조정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예. 법과 제도를 바꿔달라고 하는 거고 법과 제도를 바꾸는 것이 합리성이 있느냐 없느냐. 자 그렇다고 해서 100% 당신들 요구를 들어줄 수 없으니 법과 제도를 요만큼까지 그렇습니다. 조정하자. 그게 조정이죠. 그게 정치고. 예. 그게 정치인데 법과 원칙만을 계속 얘기하고 어제도 뭐 합의에 이르렀다 깨졌다고 하고 뭐 이렇게 되면 실은 그 말하자면 법과 정의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누군가 소피스트들이 얘기했던 듯이 강자의 이익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정책의 영역을 자꾸 어떤 법적 영역으로 한정지어 버리면 사회적 갈등은 해결될 부분이 아무것도 없을걸요. 예.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그리고 이게 불법은 아니잖아요. 지금 이 파업이 지금까지 어떤가요? 집단 행동이죠. 집단 예. 행동 할 수 있습니다. 예. 아니 누구든지 자영업자라고 칩시다. 예. 철시했어요. 근데 이 특수고용 형태에서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뭐 꼭 그렇지는 않은데요. 예. 이건 이제 4대 보험부터 결정했던 거라서. 근데 철시를 했어요. 예. 그 장사하는 사람이라고 칩시다. 그쪽에서 예. 자영업자 그러니까. 예. 철시를 했어요. 철시한 게 위법입니까? 예.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문제를 어떻게 이제 접근을 하냐면 하나는 말하자면 지금 집단 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뭐 폭력을 행사했다거나 업무를 방해했다거나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렇죠. 폭력 행사는 누구든 위법이죠. 예. 근데 업무 방해 같은 경우는 예. 노동조합 같은 경우는 파업하면 당연히 업무 방해가 됩니다. 예. 근데 여기 이제 노동자성을 인정을 안 예. 하면 업무 방해 자체를 굉장히 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거죠. 예.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지금 원희룡 장관이 얘기를 하는 건데 업무 복귀 명령을 하겠다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중요한 산업이니까 네. 복귀 명령 따르지 않으면 면허 취소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네. 이제 이렇게 가면 이 파업은 집단 행동이나 파업은 이번으로 끝나지만 이분들은 평생 이 면허 가지고 먹고 사는 분들이잖아요. 예. 이렇게 명줄 끊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 사회가 이 정책이랄까 아까도 정치랄까 이런 영역이 필요한 이유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서 어떤 공존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지금 보면 사회적 갈등을 오히려 조장하는 것 같은. 왜냐하면 적어도 아주 가장 양보해서 지금 저분들이 저는 분명히 그 사용자분들도 괴로울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뭐 경제 상황이 워낙 안 좋고. 그러면 정부나 어떤 입법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 양쪽을 정말 들어가서 그런 노력이 가장 필요할 때, 그러니까 조정을 위한 노력이 가장 절실할 때, 그것도 한쪽의 입장을 완벽히 옹호한 듯한 발언을 한다는 것은 이게 어떤 이 갈등을 해결하는 의지가 없다고 해석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저는 이게 본인들은 말을 하자면 그것을 통해서 한쪽을 제압해서 갈등을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일 수 있는데 갈등은 그렇게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시 낭중지추라고 그래가지고 그럼요. 이게 다시 솟아오르게 돼 있고요. 그 생존의 문제 갈등을 찍어 누른다고 해결된 경우는 되지 않습니다. 그 뭐 가장 갈등 없이 평화로운 곳은 공동묘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좀 약간 예를 들어서 이걸 어떤 누구 편이라기보다는 좀 해결하려는 자세를 좀 이렇게 봤으면. 그러니까 이게 이럴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나오면 지금 사실 경제나 세계 경제나 이런 거 굉장히 어려서 퍼펙트 스톰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뭐 고금리 고환율에다가 고유가까지 이렇게 쭉 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럼 이게 국민들이 어쨌든 역량을 전체적으로 모아서 이걸 돌파해 가져야 되잖아요. IMF 때 금모으기 하듯이.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태도라고 하는 정부가 이런 태도를 보내면 적어도 화물차 운전자들이 그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그 역량을 모으는데 그 모아지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 정도 사태이고 화물가 하시는 분들은 생존권을 적어도 정부가 아무리 못 믿는 것 같아요. 못 믿더라도 주장을 하고 있으면 들여다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요. 이게 진짜 이 정도 요구 안 하면 잠을 진짜 못 자고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과적을 안 할 수밖에 없는 거지를 들여다보고 그렇죠. 그게 이건 아니지 않느냐 하면 그걸 뭐 자료를 내놓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이게 무조건 한쪽 아까 그래서 제가 그 정치 코너에서 좀 답답한 부분이 조경태 의원님은 특수고용 형태라는 것 자체를 인정을 안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아예 없애자? 아니 그러니까 만약 나중엔 그렇다 쳐도 다시 돌아가자 뭐 이런 말씀인데 특수고용도 사실은 굉장히
굉장히 어떤 오랜 사회적 합의 과정을 조금씩 뭐 골프장 캐디부터 시작해서 보험 판매는 조금씩 넓혀온 거거든요. 아무리 봐도 고용 노동자성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업무 지시 받고 시간 맞춰서 출근하고 이런 그 노동자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현재로서는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최소한의 권리는 보장해 주자라고 해서 조금씩 그게 온 거거든요. 실제로는. 그래서 아까 하여튼 이 대통령령도 대통령령으로 모든 걸 하면 안 되니까 지금 그럼요. 그때 거 아니에요. 조금만 시간을 돌려서 생각해 보면 2015년에 어떤 말이 언론 한번 찾아보세요. 시행령 독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입법으로 해야 될 일을 다 코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대통령령으로 해버리니까. 그러면 이게 상식적으로 그러면 입법부가 무력화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입법부가 무력화되는 거죠. 삼권 분립을 무력화시키는 거죠. 삼권 분립의 근원을 무너뜨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죽했으면 이거 거부권 행사를 했거든요.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본방에서 얘기했던 대로 시행령에 문제가 있으면 국회법 98조 2로 새로 만들어가지고 본회의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적어도 의견을 그쪽으로 주고 그 의견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알려달라.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배신의 정치다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 아까 말씀하신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했는데 3분의 2가 다시 동의해서 그래서 법이 된 거예요. 그때는 여야 할 것 없이 모두가 이 법에 동의했어요. 심지어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무슨 정권 완박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당시에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 법에 동의했어요. 비슷한 취지의 법안에 동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입장 바뀌었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도 드릴게요. 한국 헌법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유진호 박사예요. 이분이 소위 포괄 위임입법 금지원칙, 즉 그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서 위임해야 되고 그 위임된 범위 안에서만 대통령령이나 부령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을 왜 필요한가를 뭐라고 설명을 하셨었냐면 일제는 총독의 명령에 의한 통치로서 독일의 나치 정권은 총통의 명령에 의한 통치로서 법치주의를 질식시켰다. 이게 바로 시행령 독재가 그냥 2015년에 갑자기 나온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게 흔히 그런 굉장히 강압적인 입법권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의 하나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 헌법이 굉장히 엄격하게 포괄 위임입법 금지의 원칙, 상위법 우선의 원칙 이런 얘기들을 원칙으로 정해놓고 있는 겁니다. 시행령을 통해 그러니까 이 어떤 좀 법도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요. 저는 뭐 법률가는 아니지만 이래서 시행령으로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러면 입법부를 뭐하러 선출을 합니까? 그냥 행정부에서 알아서 하지. 그렇다면 시행령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엄격하게 시행해야 된다는 이유는 입법부의 역할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피해서 금지 조항이 없으면 다 하고 시행령으로 대통령령으로 이건 뭐 안 된다는 건 자명한 것 같은데요. 자명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윤 대통령은 시행령에 대해 수정 요구권을 갖는 것은 위헌 소지가 좀 많다고 보고 있다고 그건 어떤 측면인가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법률가니까요, 대통령도. 시행령 내용이 법률 취지에 반한다면 국회에서는 법률을 더 구체화하거나 개정해서 시행령이 법률의 효력에 위배되면 무효화시킬 수 있다. 굉장히 복잡하게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시행령이라는 건 대통령이 정하는 거고 시행령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헌법에 정해진 방식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 좀 해설을 해주셔야 되는데 해설 좀 해주시죠. 마지막부터 해결을 하면 시행령이라는 건 대통령이 정하는 거고 시행령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헌법에 정해져 있는 방식대로 해야 된다. 헌법에 정해져 있는 방식을 뭘 가지고 얘기를 한 걸로 보이냐면요. 명령 규칙 또는 헌법 제107조 2항입니다.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 본방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세금을 부과를 받았는데 이 시행령이 보니까 시행령에 입각해서 세금이 부과가 됐어요. 근데 모법에서 원래 법률에서 이게 위임이 안 된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재판은 그럴 때 내가 세금을 부과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세금을 부과한 거를 무효로 해주세요. 근데 그 무효로 하는 근거가 뭐냐면 계산을 잘못했다가 아니라
이 시행령이 잘못된 것 같아요. 무효인 것 같아요. 예, 모법에서 위반이 안 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법원에 가서 이거 시행령이 위법한 시행령에 따라서 내가 세금을 부과받았어요. 그러니까 세금 취소해 주세요. 이럴 경우에는 법원이 판단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전에 입법권이 국회에 있는데 이거 지금 대통령은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헌법에 규정돼 있는 거. 근데 이거는 개별적인 사건에서 내가 불이익을 받았을 때 시행령 때문에 그걸 다투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거는 시행령 그 자체가 원천적으로 법에 위반된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누가 통제할 거냐? 국회에서 통제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최소한의 통제가 지금 통제 장치가 없나요, 거의? 거의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98조에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제대로 통제하겠다. 원래는 법제처에서 통제해야 되는데 법제처의 중립성을 믿지 못하니까 입법부의 권한이 침해당하는 걸 막기 위해서는 입법부에서 통제를 해야 된다. 이 취지군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헌법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입법권 침해예요. 입법권이 침해당하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입법부에서 통제를 하는 것이 맞다. 이 취지군요. 그게 맞는 거죠. 그런데 법제처는 행정부 아닙니까? 행정부죠. 행정부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건 원래 약간 논리가 안 되네요. 뭐냐면 입법권을 침해했는데 행정부가 그 해석을 법에 틀리냐 맞느냐 행정부가 한다는 것 자체는 얘기가 안 되겠네요. 그건 스스로 그렇죠? 통제하는 자기 자습하는 거고요. 그거는 뭔가 잘못이 있었으면은 이 교정하는 거는 자습만으로 안 되면 교정을 해야 되는데 외부의 힘이 필요한 거죠. 외부의 힘이 필요한 거죠. 근데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얘기는 더 저는 납득이 안 가는데 시행령 내용이 법률 취지에 반한다면 국회에서는 법률을 더 구체하거나 개정해서 시행령이 법률의 효력에 위배되면 무효화해야 된다. 아니 시행령 내용이 법률 취지에 반하면 뭘 바꿔야 됩니까? 시행령을 바꿔야죠. 왜 법률을 바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의지는 보이네요. 분명한 의지는 시행령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겠다. 왜냐하면 국회가 지금 여서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법치주의를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걸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삼권 분립을 침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치주의와 법 작구주의 혹은 법 기술과는 좀 다른 것 같은데, 법 기술과는 다른 것 같은데요. 법치주의는 법의 취지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분들이 법치주의자고.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rule of the law. 법의 지배죠. rule of the. 이게 이제 법치주의고요. rule by the lawyer 하면은 법률가에 의한 지배가 되는 거고요. rule through the law 하면 법을 가지고 법의 작구를 가지고 지배해 버리는 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rule of the law입니다. 법의 지배이지 법률가의 지배나 법을 도구로 한 지배가 아니에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면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법치주의를 적어도 정말 강조하는 분들은 법의 취지를 가장 실현시키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법치주의자일 겁니다, 아마. 그 법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법을 가지고 어떤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법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법의 취지에 걸맞는 법을 적용시키는 거. 그럼요. 그게 법치주의자 같은데요. 그리고 이 취지가 지금 현대 사회의 갈등을 조정하는데 법 취지나 문구가 올바르지 않다. 이게 좀 적합하지 않다. 그러면은 정치가 작동을 해야 되는 자리가 그 자리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법치주의자라면 누군가가 법을 그렇게 작구 위주로 해서 수단으로 이용하려 할 때 난 그거 안 할래라는 어떤 말을 할 수 있는. 오늘 제가 한 책을 읽다 보니까 어떤 영국 단편 소설에 나오는 얘기인데 바틀비라는 그 사람이 저 그 얘기를 왜 이렇게 유명한 걸 이렇게 좀 뒤져봤더니 그분의 얘기가 제가 영어를 잘못해서 I would prefer not to do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것을 안 하련다. 그거가 굉장한 울림을 주더라고요. 뭐냐 하면 법치주의자라면 누군가가 법을 이용하려 할 때 나는 그거 안 할래.
난 근데, 그렇게는 안 할 거야. 안 할래. 그게 법치주의자 같은데. I would prefer not to do예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유명한 문장이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러네요. I would prefer not to do예요. 할 수 있지만 난 안 할래. 그래서 이제 그 소설 속에서 그 바틀비가 누가 이제 뭐 아주 굉장히 어떤 상징적인 사건이 막 일어나다가 이 바틀비가 감옥에 갇히는가 그런데 이 누가 밥을 주니까 나는 밥을 안 먹을래 그러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자신의 어떤 일종의 삶의 원칙 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안 하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밥을 난 안 먹는 걸 선택할래. 이렇게. 근데 하여튼 그런 얘기가 좀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이 바틀비의 선택, 법치주의자라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을 안 할래라는 어떤 선택을 해야지 진정한 법치주의, 그 법의 취지를 이해하는 법치주의자가 아닌가 하는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괜히 뭐 쓸데없이 한 줄 읽은 거 잘난 척하고. 아니 아주 좋은데. 인간 의지가 어떻게 작동해야 되는지. I would prefer not to do. 그 얘기가 영어도 못하는 사람이 그냥 딱 오늘 뭘 읽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끝에 가서 아는 척해서. 아니요 아닙니다. 하나 감사합니다. 배웠습니다.